자, 문단 1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4페이지. 84페이지 가운데 부분, 문단 15부터. 자, 유니콘들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오히려 예술 작품들의 실존에서 나온다. 예술 작품들 안에서 유니콘들이 묘사되고, 유니콘들은 본질적으로 미적 경험 모드 안에서 실존한다.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호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픽셔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호구적 존재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허구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약간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허구로서 표현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시광선이 있는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440에서 770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이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세계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들, 또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외선,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외선, 자외선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770 나노미터를 넘어서는 거하고 440 나노미터 밑에 있는 그런 빛의 파장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가시광선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죠. 가시광선을 이제 들어오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픽셔널이고, 어떻게 보면 허구적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허구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가시광선 내에서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시광선 밖에 있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지금 가브리엘은 그게 예술로 표현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술,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제 종교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존재 방식을 갖는 것인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이제 그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어떤 존재 방식으로 영혼이 변치 않은 고정된 어떤 불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과정처럼 변해가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 말은 말인데 그 뿔 하나가 달려있는 이제 유니콘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착상을 여기서 던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픽셔널적인 허구적 대상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예술 작품에 존재한다는 거죠. 예술 작품에 존재하고, 그 예술 작품에 존재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살고 있는 세계 내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82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S1, S2 의미장의 세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자, 이제 S1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예요. 물리적인 세계이고, S2는 의미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구적인 의미장의 세계, 비실존적인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노르웨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계는 이제 노르웨이 신화라고 하는 의미장이 있고, 그 노르웨이 신화라고 하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트롤이 노르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롤이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뭐 해리포터가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걸어다니지는 않아요. 걸어다니지는 않는데, 이 해리포터나 트롤이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르웨이 신화를 통해서 미친다는 거죠. 노르웨이 신화. 다시 말하면 이 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허구적으로 표현해 놓은 양식으로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노르웨이 신화가 있고, 그 노르웨이 신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노르웨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 또는 예술 또는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한국의 국민성들을 정립하는 데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자,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그 트로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르웨이 신화를 거쳐서 그것이 노르웨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런 어떤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경험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인과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단 15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니콘이라고 하는 이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술 작품들 속에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 물리적 세계, S1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S2, 다른 형태의 의미장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 S2라고 하는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또는 노르웨이 신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끼어들어서, 여기서 인베디드라고 얘기했는데, 끼어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생각을 더 상세히 펼쳐보자. 영화 이제 마지막 유니콘은 합성에 기반을 둔다. 합성이란 일단 대상들과 의미장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다. 자, 목적은 미적 경험의 기회를 산출하는 것들이다. 자, 온 예술 작품이란 하나의 악보와 그것에 대한 모든 해석으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온 예술 작품은 주어진 합성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는 없을 때 비로소 온전한 대상으로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온 예술 작품은 당연히 인식론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며 더구나 특이한 방식으로 그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유니콘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허구적 존재들이 살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세계를 전제하고 있고, 자, 그 세계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문단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좀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임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좀 건드리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유니콘의 존재, 이건 현실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러니까 유니콘이 있다. 어디에 있냐? 자,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가브리엘은 전통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자, 유니콘이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같이 더불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진한 존재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그 존재론을 거부하고 이 실존적 그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예술 작품 속에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사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경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예술의 의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이제 구분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S1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유니콘이라든지 뭐 해리포터가 움직이고 있는 또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장, 자, 이게 이제 S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세계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도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도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합성 또는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을 이제 분석하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구조적인 패턴 또는 이제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대상들과 이미지들을 배열하여서 미적 경험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과 의미장들을 배열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이제 그 대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만약 영화라면 영화의 이제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화의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물리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이제 배열시키면 거기서 특정한 형태의 존재론적인 세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허구적 대상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몸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자, 서로 배열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50개 정도, 360개 정도 모여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하나의 그 용량과 맞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의 뇌라고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인데, 자, 뇌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제 배치나 배열들, 자, 이런 어떤 배치나 배열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또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단백질들이 어떻게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아미노산이 어떻게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코가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는 김요한이 되기도 하고 X가 되기도 하고 Y도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초적으로는 단백질이죠. 원초적으로는 아미노산인데, 자,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것들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어떻게 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 이 배치나 배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라고 하는 것도 배치나 배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탄소하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도 마찬가지.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가 몇 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연필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물체, 그러니까 동일한 탄소가 구성 요소이긴 한데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합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연필심이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나나가 되기도 하고 침팬지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들, 뭐 어떤 화학식들이 어떤 방식들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김요한이 되기도 하고 Y가 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합성, 구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예술 작품들도 어떤 방식에 따라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필름이나 악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캔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이게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배열체, 여기서 이제 의미적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배열체, 구성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러니까, 자, 인간하고 침팬지도 마찬가지인데, 자,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염기 서열이 98.5%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5%가 달라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체 구성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인간이 왜 바나나가 아닌지, 왜 사과가 아닌지, 왜 침팬지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주는 가장 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예술도 실질적으로 이런 물리적 배열에 불과하지만 이 물리적 배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 그 바깥에 있는 거, 또는 현상 세계를 만들어주는, 자, 물 자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제 미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뷰티풀 이런 의미하고 전혀 다르게 그리스 말로 이제 아이스테틱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스테틱스는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번역할 때는 감성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감성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현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또는 이제 알 수 없었던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에서 항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실존하고 있는 것을 존재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 그 근원을 또 존재라고 이제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들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포털의 역할, 이게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이제 미적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종합예술 작품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는 이제 온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온 예술 작품, 그 독일어로 보시면 게삼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게삼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토털이란 말이에요. 쿤스트베르크는 이제 예술이란 말이고, 근데 이제 예술은 예술인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예술은 이제 단순하게 예술 작품이고, 자, 그것의 원초적인 출발점,
그것의 원래 덩어리가 바로 게삼트쿤스트베르크라고 얘기하는 온 예술작품 또는 종합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뒤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가브리엘은 이 종합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이제 해석학적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해석될 여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해석학하고 이제 현상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 해석 이전에 어떤 것, X라고 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여기서는 지금 이제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예술 작품의 그 원초적인 어떤 출발점으로서 X라고 하는 것이 자, 있는데, 자, 그것이, 가브리엘은 이제 종합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해석과 해석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동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동적 존재다. 자,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강에 들어가는 순간, 자, 강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세계 개념은 고정된 세계가 아니에요. 자, 세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도 변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들어가서 강도 변하는 과정들. 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세계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제, 세계 개념은 고정 불변한, 예를 들어서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개념, 태극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월인천강을 생각해보세요. 달이 있는데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추어진다고 했을 때 1000개의 강에 비추어지고 있는 달의 모양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달은 똑같죠. 자, 이게 이제 전통 형이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종합예술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렇지 않아요.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해석 가능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월인천강에 1000개 강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원래 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뭐 가브리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가다머라든지 뭐 하이데거가 이제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체 개념과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에 있는 원초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입을 통해서 그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강에서 놀고 있는데 그 강에서 놀고 거기서 뭐 멱을 감고 거기서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 형이상에서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달은 달이고 달이 비춰지고 있는 강의 모습은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종합예술 작품을 끌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은 이 원초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이제 종합 예술 작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바꿔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플럭스적 유동 개념에 있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브리엘은 온 예술 작품은, 그러니까 종합 예술 작품은 주어진 합성을 해석하는 사람이 더는 없을 때 비로소 온전한 대상으로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온전한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예술 작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가브리엘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해석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하지 않고 더 이상 해석 가능성이 없으면 이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아 정체성과도 이제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자아 정체성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현상학이나 해석학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컵이 있는데 컵이 물이 있건 없건 컵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갈 때 컵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물이 없어지면 컵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예술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술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석하고 끊임없이 해석 가능성들이 붙여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미가 붙여지기 때문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예술 작품이 더 이상 해석되지 않을 때, 더 이상 의미가 부과되지 않을 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원 예술 작품은 당연히 인식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그리고 더구나 특유한 방식으로 그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성적으로 사유를 해가지고 플라톤처럼 그런 이데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전통 형이상학적인 그 존재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자, 가브리엘은 약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가능성에 따라서 이 세계가 또는 이제 존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산에 길이 있느냐, 원래부터 사람들이 아무리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자,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길이 나서 그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 자, 이 주장이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반박하려고 하는 주장과 가브리엘이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우리가 길을 내기 때문에 길이 생기는 거죠. 길을 내기 때문에. 원래부터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브리엘은 굉장히 이제 역설적으로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해석되지 않을 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석이 있을 때, 해석하는 과정에서만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작품은 고정돼 있고 우리가 그걸 설명하죠. 자,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그래서 우리가 그 비너스도 마찬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이제 아름다운 거, 또 이제 뭐 팔등신이 아름다운 거를 이야기할 때 S 라인이라고 하는 거, 기하학적인 어떤 비례 대칭 균형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작품 속에 구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아름답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미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우리의 해석 이전에 이미 비례 대칭 균형 일치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가브리엘은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은 그게 없어요. 가브리엘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 이전, 우리가 의미를 붙이기 전에는 전혀 그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자, 어떤 여성이 아름다운가? 자, 옛날의 여성들 보면 대부분 다 뚱뚱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구석시대나 청동기 시대 보면 이제 여인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뭐 가슴이든지 아니면 이제 엉덩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지금은 아니죠.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지금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세계에서는 이제 뭐 바비 인형처럼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전통적으로서는 뭔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이제 그 미의 속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자, 가브리엘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식적으로는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5번 보시는 것처럼 예술은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속 해석이 붙여지고 그 해석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조류나 흐름에 의해서 계속 이 세계가 바뀌어 적어가기 때문에, 자, 예술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총칭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전에는 비례 대칭 균형 일치라고 하는 어떤 예술의 이제 5가지, 6가지 속성을 가지고서 예술을 금방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뭐 아이든지 할머니든지 뭐 할아버지든지 어떤 창고에 가가지고 예술 작품을 골라내라 그러면 다 골라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명확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다다이즘이라든지 초현실주로 넘어오면서, 자, 듀샹의 변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자,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예술로 올라오게 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자, 정의 문제가 생겨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너스하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제 비너스 다비드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두샹의 변개하고 이거를 합쳐서 이거가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속성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20세기에서는 예술의 정의 문제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도 자, 인신론적으로 우리는 예술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눈에 의해서, 나의 어떤 접근 방식에 의해서 이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이제 오린천광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느냐? 달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달이 지금 강에 비춰져 있는 모습, 그 강을 보고서 우리가 달이 무엇인지 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달이 비춰져 있는 강의 모습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넘어서서 마치 하늘에 있는 달을 직접 우리가 직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인신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을 또는 이제 조각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다시 구성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배치하는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그대로 작품에 뭐가 있지? 그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환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 재구성과는 이제 관련해서 내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발에 의해서 나도 변하고 강도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X나 Y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가브리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세계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예술세계라고 하는 것이 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물리적 사물 말고 그 사물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물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존재가 있다.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것들은 배열체다. 자,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해석 가능성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술은 끊임없이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해석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성되고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흰 말에 코 하나 달려있는 뿔 하나 달려있는 것이긴 하지만 가브리엘이 보고 있는 유니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나는 물소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비둘기로 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해석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향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유니콘이라고 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서 유니콘이라고 어떤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석 가능한 어떤 기제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있어요. 근데 X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찰스헤이가 이야기하는 에피파니하고도 지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에피파니는 신이 현현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적인 신, 야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신의 현현,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게 되면 현대사회에서는 에피파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반드시 이스라엘의 야훼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역할이나 그 기능을 하면 돼요. 그 역할이나 그 기능. 자, 그런 어떤 해석 가능성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온 예술 작품 또는 이제 종합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단 85페이지 문단 16번으로 넘어가지고 자, 이제 이 합성은 적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 예컨대 마지막 유니콘 같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공산품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생활용품으로 이제 끝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의미를 줘야 돼요. 의미를 주게 되고, 또 의미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매개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적 경험이죠. 미적 경험, 미적 체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이 현상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근거나 여지들을 우리에게 이제 불러일으켜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현상학적인 이제 방식이죠. 현상학적인 방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과를 보거나 물을 마주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과가 무엇로 구성되어 있는가,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 물이 이제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후설은 이건 자연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물리적인 토대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 태도인데, 이건 이제 자연과학에서 하는 거고, 자, 현상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 이게 어떤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현상학적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현상학적 태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적 경험, 그리고 그 미적 경험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허구적인 대상들이 바로 이제 이 예술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가 와 이제 관련해서 가브리엘은 이제 이 작업의 핵심은 그림들을 제작하고 순서대로 배열하여서 영화 공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유물 보시면 기술적으로 절차적인 방식으로 이걸 이제 배열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애니메이션 영화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죠. 연속적으로 배열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영화 상영이 이제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게 연속적인 배열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배열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이제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일정한 형태의 이제 어떤 이제 그 미학적 효과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배열을 굉장히 이제 조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중시하는 경향도 있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자녀들이 있으니까 애들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 대부분 다 2분마다 아니면 3분마다 웃기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애들의 인지 능력이 2분, 3분 못 넘어가요. 집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웃고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퀀스를 어떻게 배열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작품들을 이해하실 때 시퀀스 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서 이 장면이 나올까? 왜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올까? 그게 의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일정한 형태의 기분이든지 감상이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한 형태의 이제 특징들을 부여해서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학적인 장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기술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늘어놓으면 우리의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다 어떻게 음악을 깔고 또 그 색깔을 어떻게 이제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장면이지만, 자, 한번 이제 그 전문가가 한 거하고 그냥 일반인 한 거하고 이제 엄청 차이가 나는 것들이죠. 이게 이 시퀀스의 배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배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미학적 효과들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것들은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림들의 연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TV에서 재생 가능한 시퀀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영화 공연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수용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수용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단순하게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것만 가지고는 영화, 자,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입이 필요하다. 자, 이제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야기, 긴장, 행위의 흐름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비극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와 연민이에요. 공포와 연민. 이제 그러니까 공포와 연민 다음에 이제 카타르시스가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이제
그 태베의 왕이 됐는데 태베의 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둘씩 낳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지나갔으면 이제 몰랐을 텐데 그게 자꾸 캥겨가지고 테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예언자를 보내서 델피에서 그 신탁을 알아오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점차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자기 이제 엄마이자 아내가 왜 거기다 보내냐,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부터 느끼기 시작하죠. 실질적으로는. 이 애가 이제 계속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공포심을 갖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너무 이제, 창피하다고, 엄마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자기 눈을 뽑으면서 그렇게 또 방랑생활하는데 거기서 이제 연민을 이제 느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자,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배열하면서 시퀀스만 있으면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형태의 이런 어떤 이제 감정적인 동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개입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제 엄청난 형태의 그런 어떤 감성적인 예민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이 예술적 효과, 미학적 효과들이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예술하는 사람들, 뭐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4차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센서티브하다는 거죠. 굉장히 한마디 말이라든지 한하의 동작도 그대로 놓치지 않아요. 엄청나게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시퀀스 배열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그것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리셉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수용들, 이 수용들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수용들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수용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폭발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음을 보시면 이제 관객들이 여기에 갈등이 있다, 또 여기에 슬픔이 있다, 또 여기에 이제 두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이제 시퀀스의 배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퀀스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정한 형태의 감정적 동요, 센서티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수용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일관성 형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관성 형성. 자, 일관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합성 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화면에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상상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자, 이거를 가브리엘은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책에도 보면 이제 이 활동은 수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넘어선다. 자, 수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보는 것은 애니메이션 단순하게 그림들의 순차적 배열 뿐이지만, 자, 거기서 넘어서서 사람들은 어떤 유니콘의 슬픔이라든지 한 종의 멸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어떤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들을 이제 느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퀀스의 배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의 배열을 마주하고 있는 감상자들의 이 접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감상자들의 어떤 능력들, 인지적인 능력들, 의식적인 능력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일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일관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 일관성이 단순하게 진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형성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후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식적인 직관인가. 자, 이걸 이제 지향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의 구조, 또 의식의 토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대륙의 관념론하고 아니면 이제 영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경험론하고 이제 구분되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감각 경험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감각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감각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감각 대상. 근데 이제 그 감각 대상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능력, 자, 우리가 그걸 이제 이성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가브리엘은 이제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 속에서 그 자료들을 서로 이합 집산해서 그것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자,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암묵적 일관성 형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상학 씨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뒤통수를 보는데 앞에를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전화 목소리를 듣지만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얼굴 인상차기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정합성 구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은 일부분 X나 Y이지만 그 X, Y를 통해서 A, B, C부터 Z까지 쭉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있는 암묵적 일관성 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제 이것들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존재하는가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현상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그 의식의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진짜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상학에서 이제 의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퀀스가 순차적으로 배열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감성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의식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 보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다시 재배열하거나 아니면 재구성하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정합성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자, 이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 실제로 넘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 이제 초월적인 실제로 넘어간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인 사실들, 다시 말하면 거기를 보고 있는 감상자들과 그 안에 이 물리적인 배열로서 시퀀스들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유출되고 있는,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결과물로서는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화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해석 속에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니콘의 슬픔이죠. 유니콘의 슬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유니콘, 또 유니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림들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어느 누구도 유니콘의 슬픔을 그려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그 그림,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거기서 슬픔을, 죽어가는 멸종되고 있는 유니콘의 슬픔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죠. 포착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여기서 해석된 의미로서, 해석학적인 형태로서의 의미, 해석된 형태로서의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픽셔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데이터일 뿐이죠. 연속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시퀀스에 이제 불과한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환원하는가, 바꾸는가, 그것이 이제 슬픔이나 서사나 갈등, 감정, 의미 등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는 미학적 효과, 그 다음에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 작품의 의미는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퀀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필름도 아니고 어떤 악보도 아니고, 자,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수용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해석 능력,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능력, 직관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허구 존재론 또는 이제 허구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형태의 배열 배치,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의 일정한 형태의 배열 배치 플러스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직관 능력, 해석 능력, 이것들이 모여졌을 때, 상호작용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 종합예술 작품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단 이제로 넘어가시면,
자, 이것을 가브리엘은 이제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해석학적 대상. 그래서 이제 85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자, 이런 이제 미적 경험을 계기로 상상력이 발휘할 때 정합성 구성의 틀 안에서 소역성을 부여받고 있는 대상들, 나는 해석학적 대상이다, 해석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해석적 대상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허구적 대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온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 물 자체와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요소가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해석학적 대상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그 전개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가 실제성 원리라고 하는 거죠. 85페이지 마지막 단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실제성 원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제 실제성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들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어떤 이제 고민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실제성 원리를 적용하여 예컨대 어느 모로 보나 무척 다른 두 그림을 동일한 유니콘으로 다시 알아보는 것은 관람자 측의 정합성 구성 덕분이다. 또 마지막 유니콘이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 유니콘이 계속 실존하면서 단지 지금은 직접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대상들이 시간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들인데, 그게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이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이 메커니즘을 지금 이제 실제성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의 모습과 7년 전의 모습, 또 앞으로 7년 뒤의 모습이 다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포가 지금 다 세포 분열을 하면서 다른 세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근데 그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년 전과 7년 후, 그 다음에 지금을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여기서는 실제성 원리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굉장히 이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같은 유니콘이다, 같은 X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여기서 이제 실제성 원리의 그 기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물 보시면 이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각도 조명에 따라서 달라 보여도 동일 인물로 인식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관객은 영화 속에서 대상들을 현실 사물처럼 동일성을 갖는 존재로 처리한다. 자동적으로 이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이유들이 마치 그게 이제 현실 사물인 것처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커니즘을 가브리엘은 실제성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실제성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에만 우리가 그걸 사실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보여지지 않을 모습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남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실제성 원리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자, 7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들은 우리가 다 이제 겪어왔으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3년 뒤에 7년 뒤에 이건 이제 다 달라질 것인데, 그 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도 김용환이다, 그 사람도 유니콘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참인 가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실제성 원리는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관찰했던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
확대하는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제성 원리의 두 번째 특징,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적 경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그냥 시퀀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들, 그냥 필름들인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슬픔들이나 기쁨들이나 어떤 감격들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잔상들이고, 그 잔상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과 무관한 어떤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세계의 존재성, 그런 세계의 실제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적인 대상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도착하고 있는 마지막 지점은, 그러니까 그 허구적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이제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미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지는 어떤 의미들인데, 어떤 성질들인데, 자,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스크린 위에서, 연극 무대에서, 또는 이제 뭐 영화에서 어떤 이제 시퀀스의 일정한 형태의 시퀀스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그것이 종료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 또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연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또는 이제 미래 것들을 다 포용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성, 하나이자 동일한 어떤 원리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단 18문단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예술 작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이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악보하고 악보 공연과 이제 상연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악보 공연, 그 다음에 이제 상연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유인물 이제 48페이지 이제 보시면, 악보 공연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독일어로 Vorführung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Vor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Führung은 이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앞에서 이끌고 가는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악보 공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극처럼, 영화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배우가 연기하거나 영화가 상연되는, 또 이제 악보가 연주되는 객관적인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연이나 상연, 여기서는 이제 상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우프는 영어의 온이에요. 위에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또는 영화가 이끌고 있는 그 퓨룽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것들이 이제 해석학적인 것들인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영화의 상영이든지 노래를 또 우리가 들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 미적 경험들, 이 경험들이 어떤 방식들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사건인데, 주관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정한 형태의 구조화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조화된 의미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조심해야 될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이제 감각 경험들, 그 감각 경험들이 쌓여져 가는 것을 경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원초적인 능력들이 있는데, 그 원초적인 능력들을 통해서, 자, 그 현상 세계에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인천강, 우리가 강에 비쳐 있는 달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달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내는 과정이 바로 경험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감각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각 경험을 우리가 갖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눈, 코, 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감각 경험에는 감각 자료들이 있어요. 감각 자료들. 다시 말하면 후각이나 뭐 미각이나 촉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이 맛은 어떻다, 뭐 이거는 뭐 냄새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 감각 경험에 포함되어 있는 감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훗솔도 마찬가지고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감각 대상 또는 감각 객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의 어떤 이제 본질적인 속성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에 비치고 있는 달, 물론 이제 강에 비치고 있는 달은 달이 아니죠. 근데 그 달의 달성, 달의 본질적인 속성이 이 감각 경험 속에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강물 속에 비치고 있는 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이 과정을 여기서는 미적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주관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자, 달이라고 하는 거, 또 객체라고 하는 거, 본질이라고 하는 거, 사거라고 하는 거,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질 인식들을 우리가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주관적이지만 그렇게 완전히 주관적인, 그러니까 유활론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상호 주관성 또는 이제 간 주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겹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자들이 경험하는, 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석학적 대상, 의미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비인영어관, 다시 말하면 관객들이 전혀 없는 이 해석학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물리적인 것들만 존재하는 이제 비인 영화관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석자, 반드시 경험자가 들어가야만 이것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학적 대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태의 영화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하나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자,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해석학적으로 이런 이제 그 상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현상학에서는 이제 들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석학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이제 연속적인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여기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슬픔이나 어떤 갈등이나 감정이나 의미들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이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현상학에서는 그런 얘기 많은데, 여기 이제 빨간 우체통이 있어요. 빨간 우체통을 보면서 뭔가를 떠올리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해석학적인 이제 과정인데, 자, 처음에는 빨간 우체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빨간 우체통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의식하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가 있는 아들이 뭐 안 좋긴 하지만 이제 죽었다, 이번에 전장 나가지고. 그러면 그 빨간 우체통에 이제 와 있는 편지가 낯설죠. 날마다 오는 편지인데 지금 아들은 이라크에 가 있고, 아니 이제 이란에 가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근데 며칠 뒤에 엄청나게 이제 뭐 사상자가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빨간 우체통에 어떤 편지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빨간 우체통, 그 다음에 흰 봉투인데 그것들이 다른 것들과 연관되면서 어떤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연적 태도와 현상학적 태도를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자연적 태도는 빨간 우체통은 빨간색, 그 다음에 거기에 와 있는 거기에 이제 그 발신자의 우편, 그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죠. 시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건 자연적 태도,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맥락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또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군에 의해서 그렇게 파견됐을 때 혹시라도 그런 어떤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또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해석학적인 방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 미학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 미학에서는 들림이라고 그러니까 현상학적 미학에서는 들림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학에서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인 감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귀로서 어떤 음파를 감지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의미가 살아나는 어떤 경험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미적 청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음파를 듣는 거, 우리가 가청 주파수에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런 것들을 듣는 것들은 단순하게 청각에 불과하지만, 자, 이게 화음으로 들리는 거 또는 불협화음으로 들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자, 미적 들림이라고 이야기해서 미적 청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션하고 이제 리스닝하고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술에서는 자, 무엇이 들렸는가, 자, 이런 자연적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들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현상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현상학적 미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앞에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이제 이 생물 중심론, 바이오센트리즘에서 보면 이 세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의식 없이는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 우리가 없다라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인간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보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소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바이오센트리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소리로서 세계에 만들어지게 되려면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 구조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왜냐하면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뇌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하는 것도 우리 원추세포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를 우리의 뇌에서 해석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세 가지 색으로 보지만 이제 파충류는 네 가지 색으로 보고, 어떤 것들은 막 20가지 색, 어떤 것은 막 40가지 색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리는 생명 없는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에 열리는 세계의 양태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색깔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자,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존재들, 특별히 이제 인간과 관련해서 맺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현상학적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세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다가오는 발소리라든지 슬픈 목소리라든지 위협적인 침묵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파장에 불과해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큰 충격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어떤 이제 소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슬픈 목소리로 듣거나 위협적인 침묵으로 듣거나, 왜냐하면 다가오는 발소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를 띤 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인 중립적인 것들이 아니라, 자,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정한 형태의 의미들로 다가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것은 이제 지속, 기대, 기억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구조들이에요. 의식의 이제 구조들에 관련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어떤 때는 다가오는 발소리, 어떤 때는 슬픈 목소리, 어떤 때는 이제 위협적인 침묵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지평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평, 호리젠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남자라고 하는 해석학적 지평, 여자라고 하는 해석학적 지평, 또는 뭐 전복대학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지평. 자, 어떤 지평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객관적인 또는 이제 보편적인 형태의 이런 어떤 지적인 능력,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해석학적 전통이기 때문에 해석학 전통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평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의미들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미학에서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파의 수동적인 감지가 아니라 생명과 의식이 세계를 의미로 구성하면서 소리를 현실로 성립시키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허구 의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허구 의미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파장이 있어요. 객관적인 파장, 그게 이제 빛으로서의 파장이 있고 또 이제 소리로서의 이제 파장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과 자, 우리가 해석자들이 서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해석자도 항상 어떤 이제 지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현실들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홍수를 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모세가 뭘 가르죠?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이제 의미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성립이 되고, 그 세계가 자, 의미장, 또 다른 의미장, 허구적 의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장들이 또 역으로 우리 세계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바로 이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 세계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정합성 구성, 그다음에 실제성 원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두 가지로 존재하죠. 하나는 물리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해석학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해석학적 대상은 인간과 관련해서 이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어떤 대상들이 만들어진 어떤 방식들, 자, 그런 어떤 방식들을 현상학적 미학에서는 이제 들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음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빛의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형태로만 이제 끝나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그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여지는,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평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존재론적인 위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